후의 감각. 먼저 이 책을 다시 한번 낭독을 보기 전에 이 책의 2장 끝에 보면 돈이 주인 대 사람이 주인. 이 장의 첫머리에서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가치를 평가할 때 어째서 돈, 특히나 가격의 비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지 분석했다. 뒤이어 돈 문제가 아닌 다른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생활 속의 일반적인 것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어째서 돈의 비중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지 분석했다. 이것에 대해서 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거나 그럴 자격을 갖췄거나 혹은 위대한 축복을 받아서 110%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짓눌려온 돈에 대한 멍에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혹은 적어도 돈이 우리를 올가매는 강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옳음을 증명하는 자료만큼은 우리 두 저자가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가족, 사랑, 좋은 와인, 스포츠팀, 낮잠 등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돈은 대체 가능하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습관.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 부르는 화.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공정함과 노력에 대한 과도한 염려. 언어와 제의가 만드는 마법.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까닭.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돈 너무 많이 생각해서 탈이다. 어제 돈은 대체 가능하다를 보다가 말았네요. 도시에 살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잘 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를 사용할 때마다 여행 경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도시에 살면서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드는 돈을 절약하는 기분과 더불어 그야말로 공짜 여행을 즐긴다는 느낌을 만끽한다. 구매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출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한다. 어떤 것을 소비하는 데서 비롯되는 즐거움과 그것을 얻기 위해 뭔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분리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뭔가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가? 고통을 회피하려는 습관.
인생이 당신에게 씨 대신 레몬을 준다 해도 당신은 그 레몬으로 달콤한 럼 펀치를 만들 수 있다. 지불의 고통이란 자기가 가진 돈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다. 이 고통은 지불 자체가 아니라 지출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지출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 가격도 물론 고통을 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포기할 때에도 사람들은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고통이 없을까? 고통이 동반되는 지출에서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지출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 회피는 우리가 겪는 돈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고통 회피는 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 고통을 유발하는지 배우고 또 그것을 피해야 한다. 지불의 고통은 당연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옳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종식시키는 대신에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여러 방법을 고안해낸다. 신용카드, 전자지갑, 자동이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 헬멧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불의 시간은 시간 플러스 주의력. 우리는 지불의 고통을 피하려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까? 우리는 고통 생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돈을 지불하는 시각과 그렇게 산 물건을 소비하는 시각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지불에 요구되는 주의력을 줄인다. 즉 시간의 문제이고 주의력의 문제이다. 때로는 화끈하게 때로는 냉철하게. 지불의 고통을 제거하면 돈은 보다 더 자유롭게 쓰고 소비를 더 많이 즐기게 된다. 반대로 지불의 고통을 늘리면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져서 지출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지불의 고통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불의 고통을 늘려야만 하는 범주가 분명히 있다. 누군가에게 점심을 사준다거나 슈퍼마켓 계산대에 줄에 섰다가 무심코 쓰레기 잡지를 집어들어 계산대에 올려놓거나 운동을 한 뒤에 값비싼 스무디를 산다거나 이런 지출은 당연히 제고해야 한다. 요컨대 어떤 순간에서든 거래를 하며 느끼는 지불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자신이 줄이려고 하는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지불의 고통을 키우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해야 한다. 신용카드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지출할 때보다 마음의 고통이 덜하다. 시간은 째깍째깍 계속 흐른다. 내 지갑 속으로. 지불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날 때 소비에 따르는 즐거움은 크게 감소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죄의식 세금을 낸다. 그러나 죄의식 세금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돈을 내는 혹은 그 지불을 생각하는 시점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전에 지불한 선불 유형, 개별적인 소비를 할 때마다 지불하는 현장 지불 유형,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후불 유형. 특정한 활동에 쓸 용도로 계정을 따로 마련해 두면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을 할 때마다 그 지출을 할지 말지 강제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했는데, 지불의 고통 때문에 선불 방식일 때는 보다 많이 지출하고 후불 방식일 때는 보다 적게 지출하며 개별 항목을 살 때마다 지불하면 지출이 훨씬 줄어든다. 이처럼 지출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공짜로 읽는 활동이 지불의 고통 총량은 가장 적게 만들었지만 소비의 고통 총량은 가장 많게 만들었다. 선불. 전체적으로 보자면 더 많은 비용을 치렀을 수도 있지만 그때 느낀 기쁨도 훨씬 더 컸다. 이런 양상을 사업가들은 놓치지 않는다. 선불 제도는 하나의 추세로 자리를 잡았다. 어떤 것을 소비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을 실제로 소비할 때는 거의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고통 없는 거래이다. 선불은 또한 기프트 카드나 카지노 칩처럼 경험의 내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돈이 그 범죄의 계정에 할당되고 나면 우리는 지불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기프트카드로 뭔가를 살 때는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되고 따라서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직접 돈을 내고 커피를 사서 마실 때는 소박한 상품을 선택하지만 기프트카드로 지출할 때는 비싼 벤티소이 차이 라떼니 비스코티니 하면서 흥청망청 쓴다. 공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현불. 지불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출보다 예리하게 의식하게 만들어준다. 자동이체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의 지출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다. 후불. 미래에 이루어지는 지불. 금액을 미래에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지불할 때보다 고통이 덜하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지불의 고통도 줄어든다. 정작 그때 가서는 자기가 이미 당시 식당에서 지불했다고 느낀다.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는 이미 지불했다고 느낀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불의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각 변동의 착각이라는 도구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착각을 두 번씩이나 하게 한다. 한 번은 나중에 지불할 것이라는 느낌을 만들게 하고 또 한 번은 이미 지불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즐기도록, 그래서 돈을 거리낌 없이 쓰도록 만든다. 신용카드는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무심함을 만들어낸다.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는. 신용카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부주의하게 지출하게 만들며 또한 자기가 한 지출을 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신용카드의 효과는 깊고도 무섭다.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제품임에도 지불 방식에 따라 얼마나 쉽게 지불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이다. 제한된 사용처가 있다면, 기프트카드, 카지노 칩과 항공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고통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다. 제한된 지불 수단은 의사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짐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지불이 한결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쓴다. 지불을 의식할 수 있는가? 아마존이 방어하고 나선 첫 번째 특허가 원클릭 기술이다. 지불을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야말로 기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불의 고통을 쉽게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온갖 정교한 방법에 녹아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아닐까 싶다. 두드러짐은 어떤 것이 부각되어 보다 쉽게 인식됨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어떤 것을 지출, 고통을 느껴야만 뜨거운 난로에 무심코 갖다 댄 손을 얼른 뗄 수 있다. 고통이야말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현금 지불은 그 자체에 두드러짐이 내장돼 있다. 돈을 보고 느끼며 세어서 넘겨주고 또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음을 상기하기 위해 지금 적당량의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공짜라는 가격이 하나의 선택지로 주어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짜를 선택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불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불의 고통을 쪼개는 방법. 비용이 공평하게 나눠질 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최상의 지불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게 한다고 처음부터 공표하는 것이다. 지불 고통의 강도는 지불하는 금액이 비례하지 않는다.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 부르는 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만큼 경험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을 때조차 그렇고 또 본인이 자기 생각만큼 경험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똑똑하지 않을 때조차 그렇다. 앵커링 효과, 단 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는 어떤 결과를 내릴 때 그 의사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좌우돼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타당하지 않은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오염을 시킨다.
익숙함에 빠진 닻을 올려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유보 가격을 설정할 때는 그 물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출 선택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뭔가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자신에게 제시된 어떤 것에 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손에 잡히는 어떤 닷 가격은 그에게 손쉽고도 익숙한 기준점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호가가 아니라 기후비용을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거만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게으름에 관련 이야기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앵커링 효과를 넘어서서 군중심리, 따라하기 혹은 자기 따라하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군중심리란 집단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자기 따라하기는 앵커링의 한층 더 위험한 요소이다. 그는 그런 의사결정을 과거에 내렸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앵커링이 자기 따라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오류와 부정확한 자기 평가의 영속적인 순환이 생겨난다. 그 결정은 그 시점 이후로 미래에 있을 비슷한 위젯 구입의 시작점이 된다. 앵커링과 자기 따라하기와 사촌격인 가치 조작의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과 기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할 때 머리를 디밀고 나타난다. 기존에 내렸던 의사결정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작동한다. 왜 제조업체는 굳이 그 가격표를 붙여놓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바로 구매자가 그 가격을 보고 닻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짜라는 덫. 오를수록 소비가 행복해진다. 뭔가에 대해 아는 게 적을수록 닻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시장 가격을 시작점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만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시장 가격이 출발점이 되고 결국에는 시작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점의 가격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 일관성과 앵커링 효과. 이미 눈치챘겠지만 앵커링은 우리가 맨 처음 바라보는 가격, 예컨대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자신이 과거에 지불했던 가격, 예컨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캔을 사면 지불했던 가격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외부적인 닻의 한 예다. 돈과 감각. 우리 대부분은 상대적인 가치평가를 경험한다. 닷 물리기. 과거의 의사결정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믿지 마라. 8번째,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조건은 그 소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전혀 무관하게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물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이른바 소유효과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는 현상.
우리는 소유물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어떤 것이든 거기에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며 우리는 창조 과정에 자신이 한몫을 담당한 바로 그 소유물에 특별한 더 애정을 느낀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과정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느낌이 강렬해지고 그것을 향한 애정이 한층 더 커진다. 우리는 사실 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좀처럼 해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비록 케이블 TV 같은 것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다 해도 시험적인 사용이 일종의 소유의식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시험적인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봤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것의 가치를 예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소비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소유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자기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들의 관점이 바뀐다는 점을 잘 안다. 이른바 처음에는 무조건 공짜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가상 소유권이라는 심리적 경험도 있다. 이것은 온전하게 사지 않고도 충분한 정도의 소유의식 혹은 미각 촉각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시험적인 사용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그것을 실제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 속에서 가상으로나마 살빼기나 아재 체형에 대한 찬양이 실현되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 속에 있다. 소유 효과는 이른바 손실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동일한 양의 고통과 즐거움이 있을 때 보통은 즐거움보다 고통을 더 강하게 느낀다. 무려 약 2배나 된다. 손실회피는 소유 효과와 나란히 손을 잡고 작동한다.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자기 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손실의 무게는 이득의 무게보다 무겁다. 퇴직연금 가입을 거절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 어째서 공짜 돈을 마다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퇴 이후의 인생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지출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다. 둘째, 주식시장의 참여가 돈을 잃을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잠시나마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는 심리, 바로 손실 회피이다. 셋째, 회사에서 보태준다는 그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손실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득을 놓치는 것일 뿐이다. 손실회피는 장기적인 차원의 위험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투자 계획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위험이 게재되어 있고 투자금의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눈앞의 잠재적인 손실을 넘어서 미래의 수익을 상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 투자는 채권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단기간만 놓고 보면 고통스러운 손실을 동반하는 짧은 구간들이 수도 없이 이어진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저 조금 행복하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참담하게 그지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복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면 주가가 내려갈 때의 고통 크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의 행복 크기 2배이다. 장기 수익률을 바라볼 때 봉급 생활자들이 퇴직금을 주식에 더 기꺼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손실회피는 상승하는 종목을 그때까지 확보한 이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빨리 팔아치우게 만들고, 하락하는 종목을 손실을 현금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늦게까지 붙들고 있게 만든다. 단기적 손실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은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를 피하고 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비록 0에 가깝긴 하지만 확실히 이자를 보장해주는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이 한 투자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이 걸쳐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가격 등락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비이성적인 특성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싸움을 회피한다. 그래서 우리 저자들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1년에 딱 한 번만 본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려고 노력한다. 통신사의 접근법은 손실 합치기 및 이득 분리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고통스러운 손실만 안겨주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이득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나의 소유권을 매몰시켰다. 이득보다 손실을 강조하고 자기 소유물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인간의 통상적인 심리적 경향은 매몰 비용과 결합할 때 한층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어떤 것에 이미 투자했을 때는 그 투자금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이때 이미 투자된 이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거기에 계속 투자하려 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미 투자한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약간의 희망적인 생각을 보태가면서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들이붓는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투자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정책, 집 혹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미 얼마를 투자했는지 돌이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하는 투자가 미래에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져다 줄지 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매몰 비용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고 결국 헛된 구멍을 계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다. 끝나버린 과거에 투자할 노력과 시간을 미래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창출될지를 생각할 바로 그 시점 말이다. 인생의 많은 측면에서 자신의 과거에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성적인 세상에서라면 사전에 투자한 금액의 규모는 현재의 행동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이 사전 투자가 실패로 끝났다면 그건 이미 매몰 비용이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돈은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 그 돈은 이미 날아가고 없다. 미래가치 예측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 미래를 소유하라.
소유가 관점을 바꿔놓는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 수준에 적응하며 소유는 이득과 손실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소유의 함정을 극복하려면 소유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스스로를 그것과 심리적으로 떼어놓아야 한다. 특정 감정과 시간과 돈을 자기 인생과 소유물에 투영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아홉 번째, 공정함과 노력에 대한 과도한 염려. 공정함. 우리는 공정함을 목격할 때나 공정함을 화제에 올릴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돈과 관련된 일상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격만 놓고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공정함 같은 다른 요소까지 가격과 함께 놓고 비교한다. 그래서 아무리 효율적이고 완벽한 경제적 해결책이라 해도 불공정하게 느낄 때는 그 해결책에 붕괴한다. 불공정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면 불공정한 제한을 거부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불공정함을 싫어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불쾌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 공정한 노력. 어째서 공정함의 원칙이 가치인식을 바꿔놓을까? 어째서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믿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관통하는 요소는 바로 노력이다. 모든 것에 투입되는 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특정 가격의 공정함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쉬운 지름길이다. 가격 인상은 추가로 투입된 노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은 생산비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가격 급등은 불공정하다고 믿는다.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몇 초라니 무슨 말씀을요? 내 평생의 시간에다 몇 초가 더해진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서는 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노력을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하지도 못한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지식과 숙련된 기술에 대한 대가로는 돈을 쉽게 지불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 들어간 세월을 고려해서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액수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눈에는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일에 엄청난 돈을 지불한다는 것만이 보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노력의 양면성. 투명성, 즉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아든 작업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드러낸다. 어떤 것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자사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사람들이 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단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투명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주변 세상의 여러 가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작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투명성 부족의 재물이 될 수 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입된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투명성은 노력을 드러내며 따라서 공정함의 외양을 취향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치에 대한 우리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집안일과 노력의 관계, 공정함과 노력에 대한 인식은 돈 문제 차원을 넘어선다. 공정함, 노력, 투명성. 때로 우리는 공정함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 공정함은 노력의 함수이며 노력은 투명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10번째, 언어와 제의가 만드는 마법. 언어가 상품 가치의 수준을 바꿔놓는 마술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언어는 경험을 어떤 틀로 묶을지 결정할 수 있다. 언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자신의 소비에 추가로 관심을 더 갖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경험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할 수도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서 보다 큰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즐거움은 어떤 것을 소비하는 물리적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묘사하는 언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녀는 음식을 묘사하는 언어에 푹 빠져들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먹었다. 장인의 솜씨. 이런 단어. 사람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묘사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의 수준을 바꿔놓는 언어의 마법이 존재한다. 혀를 놀리는 것은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제시한다. 언어는 또한 우리를 설득할 수도 있다. 언어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경험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놓는다. 소비 경험의 질을 높이다. 총체적인 소비 경험. 우리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즐길 때 그 즐거움은 그 대상의 느낌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 두 감각 모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 경험을 총체적인 소비 경험이라고 부른다. 언어는 이 소비 경험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소비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특정한 용어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 소비 단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어떤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하며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카피라이터들은 소비 단어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과 무시해버렸으면 하는 경험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단어들은 공정하게 보인다. 가치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경로는 노력과 공정함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추가로 들이는 노력을 알리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노력과 관련된 단어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그 상품에 투입됐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다른 것보다 더 높다고 주장한다. 노력의 언어는 도처에 널려 있다. 당연히 돈도 그만큼 더 많이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공유는 공정합니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유경제라는 표현은 인간성의 선한 측면을 상기시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의 가치를 보다 소중하게 여기도록 유도한다. 확실히 이 표현은 공유경제가 안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는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해준다. 실제로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유경제가 부상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이 완전고용 상태를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일자리 안정성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뿐이며, 아무리 공유경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걷어내고 불안정 고용 상태에 대한 불편만 마음을 덜어주려고 고안된 또 다른 단어인 이른바 프리에이전트 국가라는 개념을 악용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요컨대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한다. 노력이야말로 공정함과 높은 품질을 갖췄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함과 품질에 대한 인식은 가치의 대리자가 된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사제의 말씀. 자격을 갖췄다고 검증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한 자신은 전문가의 통제 안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도록 만든다. 투명성의 부족 혹은 결핍이 가치를 추가로 보태준다. 일이 놀이로 바뀌는 언어의 마법. 그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일이 되므로 그걸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언어는 대상을 바꿔놓는 힘을 발휘한다. 고통을 기쁨으로 혹은 취미를 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언어와 마찬가지로 제의도 소비 경험의 질을 높여주는데, 제의는 과거 경험과의 연결성을 확장하고 특정한 의미의 감각을 생성함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늘려준다.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 상태를 시험했을 때 제의 절차를 거친 피실험자들이 보다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나서며 또 그렇게 먹은 것이 보다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소비 과정에서 수행하는 제의는 그 소비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어떤 행동이 익숙해져서 그 행동을 제의 절차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지금 비행기 입속으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하는 까닭. 애널리스트들이 애초에 주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설정했다. 인간의 뇌가 경험을 평가할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다행스럽게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간극을 메우려고 인간의 뇌는 열심히 일한다. 인간은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에 있을 경험의 상세한 사항을 예상한다. 이것이 바로 기대치가 하는 일이다. 기대치는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흑백 이미지에 채색을 한다. 기대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간대에 걸친 경험의 가치를 바꿔놓는다. 두 개의 시간대란 구매 대상을 경험하기 전에 기대 시간대와 경험이 진행되는 경험 시간대이다. 기대치는 어떤 경험을 기대할 때 즐거움을 제공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 경험 자체를 바꿔놓는다. 기대는 대상을 한결 위대하게 만든다. 기대 시간대에서는 기대치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구매의 가치를 보태거나 혹은 뺀다. 기대치는 구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꿔놓는 게 아니다. 기대치는 우리가 구매한 것에 대해 뇌가 인식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경험의 내용이나 가치를 바꿔놓는다. 기대와 경험의 연결. 기대치는 단지 우리 인식만을 바꾸지 않는다. 실제 경험도 함께 바꾼다. 기대치는 경험을 준비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경험의 주관적 및 객관적 느낌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비전 보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보드. 기대치를 만드는 기적. 이름 붙이기는 기대치를 만들어낸다. 이름 붙이기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름이 각 제품의 유용성 점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들은 멋진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길,
즉 보다 큰 가치를 지니기 기대했고 그렇게 증가된 가치를 염두에 둔 피실험자들의 기대는 실제로 선글라스나 귀마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 자기 따라하기며 여기에는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돼 있다. 평판 역시 기대치를 형성한다. 과거는 프롤로그다. 과거의 경험도 미래의 경험의 기대치를 생성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잠재적인 미래의 소비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가치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 타이밍에 따라 달라진다. 기대치의 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비하거나 경험하기 이전에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때 한층 더 강력해진다. 미래는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확률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예상, 상상, 기대 같은 모든 것이 우리가 나중에 취하게 될 제품이나 서비스, 금이든 여행이든 혹은 맛있는 초콜릿이든 간에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제2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음식을 먹기 전에 그에 대한 설명은 3분이나 듣는다면 그 음식은 틀림없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제2는 불안을 줄여주고 자신감과 주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기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의존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12번째. 미래의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 때문이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을 것만큼 소중하지 않다. 미래는 현재보다 매혹적이지 않다. 지금의 선택과 미래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미래의 자기 설계, 자기의 생활, 자기의 선택, 자기가 놓인 환경을 상상할 때 사람들은 현재와 다르게 생각한다. 미래의 자아가 너무 엉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저축하는 것,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 현재에 대한 생각이나 나중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미래인 은퇴 무렵에 대한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은퇴 생활을 위해 저축을 하려면 미래 자아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과거로 자기로서는 도무지 연결성을 느낄 수 없고 또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미래 자아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젊고 지금 당장도 내가 할 게 많은데 늙어서 할 게 많은 미래의 자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것일까? 우선 자기가 언제 일을 그만둘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얼마나 오래 살지, 은퇴 생활을 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또 우리의 투자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아야 한다. 끊이지 않는 유혹의 늪, 지출, 즉 저축하지 않음을 놓고 본다면 유혹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문화에 굳이 기본적인 지침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잡지를 읽거나 쇼핑몰을 걸으면서 유혹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면 안다.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유혹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할 뿐이다. 이 유혹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력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전제로 한다. 저축을 하려면 먼저 저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의지력을 꺾는 것들, 흥분, 비이성적 행동을 야기하는 자제력 부족. 지불의 고통은
자제력의 어떤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불의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선택권을 의식하게 만든다. 지불의 고통 선택에 선택권을 두드려져 보이고, 지불의 고통을 줄여주는 연구나 도구. 당신은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겠다는 의지력이 있는가? 우리 저자들은 충분히 그렇지 않다. 13번째, 돈 너무 많이 생각해서 탈이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거기에 매겨진 가격에 의해 부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가치와 연동시킨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유효성에 또 다른 얼굴로 자동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치에 맞든 아니든 높은 가격은 그것의 품질이 좋다는 신호를 발산한다. 그 휴대전화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 아무도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휴대전화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고는 그 비싼 휴대전화를 샀을 때 분명하다. 가격이 가치나 성능이나 즐거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줄 수도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모든 단일 거래에 대해 돈을 토대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특별히 별다른 가치 지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늘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단지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앵커링과 임의적 일관성이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불확실한 상황들. 돈이 이상한 점은 그게 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측정할 수는 있다. 평가할 때 사람들은 돈이라는 속성에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속성은 가격 말고도 또 있다. 숫자로 계량화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평가성. 이런 속성은 제조업자들이 소비자가 다른 속성을 무시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눈여겨 바라보길 바라는 바로 그 속성들이다. 다시 반복하자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설령 그 물건의 실제 가치와 거의 상관이 없는 특성, 사전 사례에서는 찍힌 표지이라고 해도 쉽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특성에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판단한다. 흔히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은 눈으로 확인하기 쉽고 또 가치를 평가하기 쉬운 특성, 즉 가격이다. 돈도 항공 마일리지와 마찬가지이다. 돈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뿐이다. 그러나 돈은 행복이나 복지나 인생의 목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극적이며 보다 의미 있는 이런저런 목표가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측정 가능한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나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인생이란 게임의 승자되기.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돈을 측정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따지자는 것보다 돈을 따지는 것이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초점을 맞춘다. 사과는 사과에게, 먼지는 먼지에게. 돈의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돈을 있는 그대로, 즉 자기가 지금이나 조금 뒤에 그리고 아주 나중에라도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바라보고 또 써야 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정하고 바라보는 전략이 유용하다. 돈은 저주인 동시에 축복이다. 돈을 교환 수단으로 갖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돈은 흔히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잘못된 길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가끔씩 행하는 돈을 배제한 기회비용 분석은 예방과 해독 차원에서 유용하다. 어떤 것과 돈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따져봐라. 그리고 이 주고받음이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인생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저자들은 믿는다.